1982년 강원도 어느 탄광촌.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이 작은 마을만큼은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연탄 불을 지피는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오르고, 골목에는 된장찌개 냄새와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뒤섞여 가난했지만 정겨웠던 그 시절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48배 가장 김진우. 그의 손은 25해 동안 곡괭이를 움켜쥔 세월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굵고 투박한 손가락 사이사이에는 아무리 비누로 문질러도 빠지지 않는 검은 석탄가루가 살속까지 배어 있었습니다. 아내 순덕이는 그런 남편의 손이 안쓰러워 매일 밤 따뜻한 물에 담가 조심스레 주무르곤 했습니다. 부엌에서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 밥 푸는 소리, 젓가락 놓는 소리가 난다. 여보, 밥 먹고 가세요. 빈속에 들어가면 몸이 안 좋아져. 말소리에 애들 잠설쳐. 푹 자야 키가 크지. 가족에 대한 사랑이 깊었으나 표현이 서툴렀던 그 시절의 아버지들. 김진우는 밥상머리에서 까만 얼굴과 어울리지 않는 하얀 쌀밥을 조용히 입에 넣었습니다. 아내는 맞은편에 앉아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걱정을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오늘도 무사히만 다녀와 주세요. 당신, 얼굴이 날이 갈수록 더 까매지는 것 같아요. 폐가 안 나쁠까 걱정돼서. 까만 건 얼굴뿐이야. 당신이랑 우리 새끼들 생각하는 마음은 아직도 하얗다고. 걱정 말어. 안방 문이 살며시 열리며 잠옷 차림의 아들 영수가 눈을 비비며 나타났습니다. 11살 영수의 눈에는 이른 새벽부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아버지가 늘 걱정스럽기만 했습니다. 아빠, 오늘도 까만 동굴로 들어가요? 무서워요. 김진우는 아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소중한 아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들을 달래주었습니다. 영수야, 아빠가 지금 파고 있는 이 검은 석탄이 뭔지 아나? 이게 바로 우리 영수 공부시키고 우리나라를 환하게 밝혀줄 보물이야. 아빠는 천하장사니까 괜찮아. 진짜요? 아빠가 천하장사예요. 그럼 아빠가 거짓말 한 적 있나? 출근 시간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김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작업복을 정돈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싸준 도시락통을 받아들고 아들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영수야,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아빠가 저녁에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 테니까. 현관문이 삐걱거리며 닫히고 김진우의 무거운 발걸음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아내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남편의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김진우가 향하는 곳은 탄광 입구. 어둠 속에서 하나둘씩 나타나는 작업복 차림의 사내들. 그들은 서로의 얼굴만 봐도 어젯밤 잠은 푹 잤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알 수 있는 동료였습니다. 아니, 그들은 동료를 넘어 형제였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남자들의 기침 소리와 인사. 어이 김 형님. 오늘도 산신 형님한테 인사 올리고 왔소다. 박 씨도 왔네. 간밤에 술은 안 마셨제? 에이 형님, 집에서 술값 어디 있겠습니까? 마누라가 용돈도 안 줘서. 하, 늘 농담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박 씨. 반면 동료 최 씨는 유독 걱정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최 씨가 걱정스럽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형님들, 간밤에 꿈이 이상했어요. 큰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꿈을 꿨더니 괜히 마음이 뒤숭숭해서. 최 씨, 꿈 말고 현실을 봐. 우리 자식들 얼굴 생각하고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사고 안 나. 25년째 이 일 하는데 언제 다쳤나? 김진우는 동료들에게 늘 든든한 형님이자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동료들의 불안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서로를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거대한 산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까맣게 벌어진 갱도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이것은 광부들의 의식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볼까? 모두 조심히 하고 무리하지 말고. 지하 500m 아래 막장으로 향하는 케이지에 몸을 맡긴 광부들. 쇠창살이 닫히고 승강기는 굉음과 함께 끝없는 어둠 속으로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점점 사라지고 귓가에는 오직 기계음과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25년 베테랑인 김진우조차 가슴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눈을 감고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미소, 아들의 잠기운 어린 목소리, 지하 작업장. 그들을 맞이한 것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폐부를 찌르는 축축하고 무거운 공기, 그리고 희미한 전등 불빛에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목재 지지대들이었습니다. 곧이어 천지를 울리는 드릴 소리와 함께 하루 종일 계속될 고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릴과 곡괭이 소리, 바위 부서지는 소리, 남자들의 거친 숨소리가 복합적으로 섞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점심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잠시 쉬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갱도 전체가 이상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들어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불길한 신호였습니다. 형님 이 소리 이상해요. 산이 아파하는 것 같아요. 순간 모든 작업이 멈췄습니다. 25년간 갱도에서 일한 김진우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긴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료들을 안심시키려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지대가 제 자리를 잡는 소리일 거야.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지만 김진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천장에서 흙먼지가 후두둑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김진우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동이 아니었습니다. 25년간의 경험이 그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그 정적은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갱도 안의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진우의 손에 쥔 곡괭이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에 있을 아내와 아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지금쯤 저녁 준비를 하며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아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아빠 언제 와? 라고 묻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 엎드려. 어서. 김진우의 외침이 끝나기 무섭게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빛도 소리도 시간도. 갱도는 순식간에 거대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까마득한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신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가 울먹였습니다. 아, 살려주세요. 내 다리가. 안 돼. 출구가 완전히 막혔어. 우리 여기서 죽는 거야. 절망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려는 순간, 흙더미 속에서 김진우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진우가 바닥을 더듬어 기어가며 거친 숨소리로 말합니다. 최 씨, 어디 다쳤나? 박 씨, 정신 차려. 아직 죽지 않았어. 김진우는 어둠 속에서 동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최 씨의 다리를 누른 돌덩이를 온 힘으로 들어 올리고, 공포에 떨고 있는 박 씨의 어깨를 묵직한 손으로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출구를 찾아야 한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손으로 벽을 더듬는 소리, 돌을 조심스럽게 치우는 소리, 김진우의 거친 손이 무너진 벽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절망적인 두께의 바위벽.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손끝에 미세한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무너진 바위 틈 사이로 아주 작은 공기 구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야. 이쪽에서 바람이 나와. 살 길이 있어. 하지만 희망은 잔혹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틈은 거대한 바위 한 덩어리에 의해 막혀 있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 바위를 움직이는 순간 위에 쌓인 돌더미가 모두 쏟아져 내릴 것이 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형님 저 건 못 치워요. 건드리는 순간 우리 모두 깔려 죽어요. 잠시 침묵한 후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걸 밀어볼게. 그동안 너희들은 빠져나갈 준비를 해. 미쳤어요, 형님. 그러다 형님이 죽으면 어떡해요? 김진우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정성스레 차려주던 밥상, 걱정 어린 눈빛,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천하장사예요? 그래, 영수야. 아빠는 천하장사야. 마지막까지 천하장사로 남을 거야. 최 씨, 박 씨 잘 들어. 이건 명령이야. 너희들은 살아서 나가야 해. 너희 자식들이 아버지 얼굴을 봐야 하잖아. 내 아들에게 전해줘. 아빠가 마지막까지 천하장사였다고. 형님 안 돼요. 같이 방법을 찾아요. 시간이 없어. 공기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어. 어서 준비해. 김진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깨를 차가운 바위에 기댔습니다. 25년간 가족을 부양해온 그 억센 어깨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영수야, 아빠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아빠처럼 살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동료로서의 의리를,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처럼 바위가 움직이며 사람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김진우는 온몸의 혈관이 터져나갈 것 같은 고통을 참아내며 마지막 힘을 쥐어짜 외쳤습니다. 숨을 토해내며 거의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이야. 어서 나가. 내 아들을 아빠처럼 살지 말라고 전해줘. 박 씨와 최 씨는 눈물을 흘리며 그 생명의 틈으로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그들이 간신히 빠져나간 바로 다음 순간 거대한 바위들이 김진우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등불 삼아 동료들에게 빛을 선물한 사내. 김진우는 그렇게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가장 빛나는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상에서는 구조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김진우의 아내 순덕이와 아들 영수는 갱도 입구에서 남편과 아버지의 생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갱도 입구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가족들이 검은 산을 바라보며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김진우의 아내 순덕이와 아들 영수도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남편이 입고 나간 작업복을 꼭 껴안으며 애써 자신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25년째 다니고 있는데 괜찮을 거야. 당신 약속했잖아. 천하장사라고. 오늘도 무사히 돌아온다고. 마침내 구조대원들에게 부축받은 박 씨와 최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김진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덕이는 인파를 헤치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오열하는 박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정지하고 아내의 거친 숨소리만 들린다. 아주머니 형님이, 김 형님께서 저희를 살리고 혼자서. 박 씨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어깨와 쏟아지는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순덕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함께 걸어온 인생의 동반자가 새끼, 밥상을 함께 나누던 남편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영수는 어떡하라고. 11살 영수는 어머니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막연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직 죽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다시는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천하장사라고 했는데. 순덕이는 아들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 한 가정의 세상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탄광사고로 동료들을 구하고 숨진 고 김진우 씨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인을 산업역군으로 추서하고 세상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에게 그는 그냥 아버지였습니다.
신문의 활자도, 정부의 포상도 아침마다 아빠, 어디 갔어? 라고 묻는 아들의 질문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0년대에 그 가난했지만 정겨웠던 탄광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반듯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영수는 어머니의 눈물과 새벽 일터를 오가며 꿋꿋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대로 공부에 매진하여 훌륭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나이를 훌쩍 넘긴 영수는 이제 70이 넘은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 묘소에 왔습니다. 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영수 왔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왔어요. 30년 전 당신이 떠나시던 그날을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려서 아버지의 죽음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당신의 그 검은 얼굴이, 그 검은 손이 오늘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얼마나 밝게 만들었는지. 영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는 묘비의 아버지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 말씀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제 아들 이름은 진우입니다.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아버지께서 목숨을 바쳐 구해주신 박 아저씨와 최 아저씨도 잘 살고 계십니다. 두 분 모두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손자들까지 보며 행복하게 사세요. 그분들은 평생 아버지 은혜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70이 넘은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영수 잘 키웠지? 당신 닮아서 의리도 있고 마음씨도 착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아들로 키웠어요. 그동안 참 보고 싶었어요. 밤마다 꿈에서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당신 얼굴이 흐려져요. 미안해요. 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며 영수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 현대사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나라에 기적은 없었어요. 오직 당신 같은 평범하지만 위대한 아버지들의 희생이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서울 시내 고층 빌딩들을 볼 때마다, 밤마다 환하게 빛나는 네온 사인을 볼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 모든 불빛이 바로 아버지의 검은 땀에서 나온 빛이라는 것을, 그 빛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 화려한 이름의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하 깊은 갱도에서, 시끄러운 공장에서, 뜨거운 중동 사막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바친 우리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김진우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검은 땀과 하얀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진정한 심장입니다. 아버지, 저는 제 아들에게도 말해줄 겁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지,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희생 위에 세워진 소중한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줄 겁니다. 영수가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묘지 저편에서 두 명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 씨와 최 씨였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알아본 세 사람은 말없이 김진우의 묘비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형님, 박 씨 왔습니다. 형님 덕분에 살아서 자식들 다 키우고 손자까지 봤습니다. 같이 온 최 씨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형님, 형님이 살려주신 이 목숨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형님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두 노인은 김진우의 묘비 앞에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묘지의 나무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김진우가 잘했다, 모두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땅의 번영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풍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나라의 발전은 김진우 같은 평범한 아버지들이 온몸으로 써내려간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이 역사책에 기록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식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이 나라가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이 땅 곳곳에는 그들의 검은 땀이 스며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속에는 그들의 뜨거운 숨결이 섞여 있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더욱 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김진우, 그 이름 석자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혼이 담겨 있습니다. 검은 땀으로 흘린 사랑, 하얀 마음으로 품은 희망,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위대한 아버지들의 자녀라는 것을.